제주사삼연구소 사무국장 김복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먼 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동시통역 수신기가 놓여 있는데요. 채널 5번에는 한국어, 6번은 영어, 7번을 맞추시면 일본어가 안내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포럼 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모두 시간 엄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4.3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3과 경계, 재래선상에서입니다. 먼저 식순회에 묵념이 있겠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4.3 희생자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한 묵념.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세 번째로 맞이하는 4.3 세션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빈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님과 유족회 임원분 여러분 같이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 홍성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남조은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민해총 강정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작가회의 이종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범률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김봉현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4.3 희귀장애인협회 오이권 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셨는데 특히 4.3 유족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 4.3 연구소 이규배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 4.3 연구소 이규배 이사장입니다. 예전이 없는 분위기의 이 회의장입니다. 좀 들어올 때 뭐 MBC나 100분 토론장인가 싶을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담담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하신 제주 4.3 유족회 존경하는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4.3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한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제주 포럼 이걸 제주 4.3 연구소가 전적으로 준비하고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두 번째하고 금년에 세 번째인데 제가 인사말에도 이렇게 써두었습니다만 이 제주 포럼 자체가 2001년도 제1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사업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제주를 새로운 그림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큰 움직임이 있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큰 움직임에 동감하셔서 상징적인 행사로서 제주 평화 포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제주 평화 포럼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4.3을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려고 하는 제주 분들이 끊임없는
끊임없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 이것을 높이 평가해서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이었고 오늘 2019년도 개최되고 있는 제14회 제주포럼입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해서 4.3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행사에 4.3이 소외됐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그것을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했었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알게 되기를 바라며 제4연구소가 이 제주 포럼에 이렇게 빛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제주 4.3 연구소의 허영선 소장님이 헌신적인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없었으면 될 턱이 없는 행사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박수를 드립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많은 좋은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봄이 우리가 원하는 봄이 아닌 것, 아직도 많은 냉기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이야기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김시종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하게 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에는 김시종 선생님, 그리고 독일에는 송부율 선생님, 둘 다 어쨌든 도도를 구하고 가시고 제주를 떠나 한때 오랜 과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다마스쿠스로 도망갔던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것처럼이나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그리고 많은 곳으로 이산이 가족이 되어 너에게 많은 헌신을 했고 제일 제주인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시고 계시는 제주대학교의 오늘 토론자십니다. 이창희 교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4.3 우리 hen이에 대한 시를 쓰시며 현재 제주 4.3 연구소를 이끌어가 주시는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허양선 씨. 오늘 해주시는 김시종 선생님과 그리고 토론 발제 임재신이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를 해주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부지사님께서 다른 세션 출연과 겹쳐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참여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인의 삶을 살며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김시종 제1동포 원로 시인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김시종 선생은 1929년 부산에서 나고 제주에 자랐으며 4.3 항쟁을 피해 20살에 도일했습니다. 오래도록 제1조선인으로 살아온 김 선생님은 1998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고 2003년 한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제1문단의 거목인 김 선생님은 지평선, 미이가타, 강조시편 등 수많은 시집을 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일본의 전용 출판사인 후지와라 서점에서 김시종 컬렉션이 총 12권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김시종 시인은 일본 아사히 신문사가 주는 제42회 오사라 기즈노상을 받았으며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 제1동포로서는 최초로 제41회 다카미 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와주신 김시종 시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주 포럼 삼국 수고의 일단을 맡고 있는 허영선 시인으로부터 극진한 권유가 있어 어찌어찌 찾아왔습니다. 제주라 들리기만 하면 귀가 쫄깃해서 언제나 가고만 싶은 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놓여있는 처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엮어진 심정의 경계를 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보고가 간단해서 꾸지람을 받으니까 싶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의 사고인식의 한 측면을 보는구나 라고나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 시력이 좀 약해서 좀 대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같은 한자의 수거임에도 불구하고 경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병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국경이나 토지의 경계 또는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와 다른 것과의 구분선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와 철학의 경계와 같이 사용될 경우의 의미죠. 거기에 대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난민의 문제도 경계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디스포라의 이산의식을 엄격하게 대치시키고도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놓인 입장이나 지위를 가리킬 때의 사용법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각자의 처지나 노인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인과응보에 의해서 각자의 처지가 정해진다고 하는 불교 용어가 활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자를 교가이라 하고 후자를 교가이라 함으로써 그 차이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모국의 유래말로는 같은 한자음에 경계라고밖에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미가 국경이나 땅과 같은 외적인 사상으로 극한됩니다. 시를 쓰는 나에게는 경계는 어디까지나 두 가지 의미가 병립되어 있는 언사입니다. 이 다른 두 가지 까닭이 하나로 얽혀서 제 상념의 시야는 펼쳐져 갑니다. 개교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코리아 국제학원이라는 중고교 일반 학교의 학원장직을 성립 당시부터 맡고 있습니다. 제일 코리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생각하며 배울 수 있고 확실한 학력과 풍부한 개성을 지닌 창조적 인간으로서 여러 국가와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월경인의 육성을 건학정신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넘어야 할 경계란 국교이나 지세적인 구획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오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부가 버티고 선 벽의 경계입니다.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 신체장애자와 여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멀리해와 무관심, 그 대부분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스스로가 쌓여올린 벽으로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채 해방 이후 70여 년간 걸쳐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망설임과 깊이감 탓에 마주거든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것이 일상이 되어 반동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상보다도 높은 기대를 품게 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악수였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민족을 갈라놓은 군사 경계선에서 두 분이 친밀하게 손을 마주잡은 것이 1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으로 길을 터져주기는 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회담은 결렬되었고 성과를 가능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북회담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님의 움직임에 거센 비판을 퍼붓고 있는 반대 세력이 아직도 분쟁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국내 신적 경계를 만드는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혁명의 순혈승계라는 김일성 일족 체제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경계는 말하자면 켜켜이 쌓인 벽으로 고정된 단층의 깊은 균열이라 같다고 할까요? 상대방의 주장은 여하튼 먼저 들어주고 상대자의 존재를 존중해서 양보함을 알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사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의지력이 경계를 사이로 두고 있는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 앞에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 이쪽과 저쪽을 막론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문학 예술가들의 공통한 책무로 되지 않고서는 안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낯선 기운이 지금 일본 사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체제는 한일 간의 흔들림 없는 최근 수명일로 떠올라 양국 간의 경계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아베 자민당 정권은 공공연히 문재인 정권은 뚜렷한 주안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고 지식이냐고 불리는 문화인과 적지 않은 언론가들까지 그것이 한국 국민의 민족적 지지지냐 쉽게 과격해지는 국민성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친일과 친일파의 차이조차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쯔루하시나 이카이로의 코리아타운은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조선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본 젊은이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역사의식을 갖추지는 못해도 K-POP 리듬은 드높이 울려 퍼지고 한일 친선의 경계는 이렇게도 만연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리 말하면 저에게도 일본어와 관련된 표현 향유에 문제가 명확하게 손을 그을 수 없는 내적 경계를 이루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해방이라고 불리는 해로부터 만 74주년의 8.15를 맞이합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 왔는가라는 자문이 이따금 되풀이되어 옵니다. 바람마도 없는 청천벽력의 해방에 마주쳐서 자기 감성의 원천이기도 했던 소중한 언어인 일본어로부터 저는 여지없이 격절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언어 상실에 빠져 제 나라 언어인 조선어를 버겁지겁 익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선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기미를 간섭스럽게 헤아리는 것은 다름 아닌 저의 소년기를 형성한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인 일본어입니다. 새삼스레 말할 말도 아닌다만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해 분석하고 재종합할 수 있는 것도 언어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 의식의 밑바닥에는 인연이 얽혀있는 특정한 언어인 일본어가 깔려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일제 근래에서 70여 년 전에 해방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식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일본어까지 결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본어를 쓰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그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어는 검증되어야만 하는 제 존재 증명의 눈금이기도 합니다. 저의 제일 생활은 유려하고 교묘한 일본어에 등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남 교화단 일본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저를 키워낸 일본어에 대한 나의 보복으로 삼아 문필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미끄럽지 못한 일본어로 시를 써봤으니 특히 사적 심정이나 사념의 표출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현대시와는 동떨어진 것이 저의 시였습니다. 말하자면 70년 동안 저는 일본 시란 밖에서 시와 관여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술의 원천이라 불리는 시 세계에서조차 제1조선인인 저는 분명 일본 시의 경계 밖에 놓인 조선인 시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시작품의 근황을 말씀드려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0일에 돌발한 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태를 제자로 한 연자치를 써왔습니다. 35편 정도를 한 권으로 묶어 이럴 생각이었습니다만 지난해 2월 초 신방세동을 동반한 신부전증으로 급히 입원하게 되어 인생이 끝나는 심정에 잠긴 저는 띄엄띄엄 써봤던 원전 제자의 작품을 병석에서 허둥지둥 엮어서 시집 등바닥에 지도를 간행했습니다. 연작은 27편에 중단됐지만 따지고 보면 생각할 것도 없이 각지의 해변에서 백아의 성을 쌓아올린 원전은 그 지역 전체의 의사로 끌어들인 큰 사업체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업인 원전으로 마을은 풍족해졌고 그 지방 사람들은
안전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반원전 의식의 발현은 이 마을, 이 지역 전체의 찬동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만을 주장하는 외부의 요구이며 위기감을 골똘히 느끼고 있는 시민의식의 정의감입니다.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부가 외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 분례야말로 원전을 단지 규탄하고 있는 저의 인식의 내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올려들어 뒤늦게나마 덧붙여 쓰고 있는 작품의 하나가 다우 시입니다. 형체 그대로. 그 땅이 아니라면 마주 대할 수 없는 외부가 있다. 서 있는 위치에 비추어 바라보면 지진 지해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의 이변이며 그 이변은 곧 인적 제한이 흠이진 내부이기도 하다. 관계없는 나의 생존권마저 거뜬히 앗아간다. 초장부터 나는 조심성이 모자랐다. 그저 짐작할 뿐인 외부의 나에게는 원자 발전을 없애버린다는 패논은 조작된 재앙의 제거였다. 그 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이권은 지역의 이득과 얽매인 기대했던 것이며 한천 격지에 매달린 끝없는 휘구의 집자이기도 했다. 풍암이든 풍문이든 그 땅 그곳으로 덮쳐 누른 무게가 있다. 외부의 형체 그냥 그대로 되밀쳐야 할 위치에 나는 있고 돌고 도는 계절이 싹 쓰는 계절에 덮어 씌워지듯이 그 땅의 소생도 마주 대할 수 있는 나의 내부여야만 한다. 그렇게도 나는 그 땅이 아니어서는 안 될 일을 제일 안에 거둬두고 안고서는 안 될 외부 사람인 것이다. 작년 가을 병이 갓 나온 나에게 후쿠시마산 우엉 한 줄기가 문득 찾아왔다. 자연의 은혜가 단번에 뽑혀 나왔다기보다는 후쿠시마의 흙을 꿋꿋이 뚫고 나온 풍요로운 정성의 출현이었다. 외부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것이 지금 진두르는 무게를 대지 밑바닥으로부터 밀어젖히고 올라왔다. 빛의 가시도 아랑곳 따는 우엉이 형체 그대로 되밀어내는 한 줄기 우엉일 수밖에 없기에 형체 그냥 그대로의 제한은 외부로서 거기에 있어서야만 한다. 어려운 시를, 상통하기 어려운 시를 벌써 미안합니다. 정중 감사합니다. 경계인의 삶에 대해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을 모시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인이자 제주 4.3연구소 허영선 수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제주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정말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상에서 가장 경계인의 삶을 살아온 제1문학의 거장인 김시종 선생님은 세계문학의 꽃을 경계선 상에서 피워내신 분입니다. 이러한 경계의 그 삶 자체가 바로 분단과 사상이 만들어낸 제주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욕종한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4.3과 경계를 주제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4.3 70년을 지나고 71년이 되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함께 질문해보는 그런 자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대참국이 일어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이 대참국을 피해서 어느 친인척이 바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가지 않았던 분들이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1의 경계선상에서 사신 분들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떠한 그 남과 북의 그 눈초리 속에서 살았던 그분들의 삶을 정말 다른 안경, 색안경처럼 거 하나도 보지 말고 순수한 눈으로 우리가 지금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시종 선생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향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달보다 먼 거리. 이 고향이 달보다 먼 거리였는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제1에서 일본에서 조선적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던 시인으로서 일본 유수의 언론에서 김시종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반도 통일의 그 시대의 그 의미를 들여다보고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이 시간은 바로 탄생 90년, 그리고 제1의 삶 70년, 그리고 경계의 삶 70년을 사신 한 제1 시인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문학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바로 지난해 저희 그 사상평화재단과의 그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일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4.3의 경험으로 제1을 버텨낸 것과 마찬가지로 4.3과 연계된 사람들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1농포의 기록이라는 건 빛이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3은 정의실련의 바로 폭발이 아니었는가 이런 울림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기조 강연에서 그러셨죠. 돌이킬 수 없는 심정에 얽혀있는 그 경계, 그러면서 내부와 외부의 그 경계에 대한 경계는 내부와 외부의 대명사라는 그런 새로운 그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세션을 세 번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늘 다다른 그 벽이 있습니다. 시간의 벽이죠. 90분입니다. 90분인데 제가 좀 더 짧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앉아서 보니 또 안 그러고 자꾸 나갔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번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분과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그 호소미 카즈유키 일본 교토대 대학원 인간환경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시인이시기도 한 호소미 교수님은 디아스포라를 사는 경계인 시인 김시종이라는 그 작품 평전을 쓰기도 하셨고요. 20세기 유대인 역사와 일본에서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한국 제노사이드 연구회 회장, 그리고 사삼평화재단 이사로서 사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 구술사학회 회장과 한국 내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전쟁의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같은 아주 굵직한 서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아주실 제주대학교 일본인문학과 이창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센터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주인의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송희 교수님께서 사실 김시종 선생님의 문학을 누구보다도 이제 꿰뚫고 계신 분이시죠.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경계를 있다고 해주시겠습니다. 本日は、キム・シジョン先生の講演を補足する形で、最終程度でお話しする機会を与えていただき、光栄に思います。それに
今年はキム・シジョン先生の90歳の年であるとともに、日本に渡られて70年の記念すべき年でもあります。放棄した側の若いメンバーの一人として4・3事件に関わられたキム・シジョン先生は、事件開始から1年以上を経た1949年の5月26日頃、最終島を離れられ、約10日後の6月6日に命からがら日本に渡られました。まさしく今からちょうど70年前の出来事です。最初に私がキム・シジョン先生の文学をどのような視点で捉えているかを簡単にお話ししておきます。私はキム・シジョン先生の表現に即して自分なりの世界文学という概念を作り上げてきました。私が考えてきた世界文学とは、1、国民文学という在り方を脱構築するもの。2、自らの表現言語それ自体への違和感を絶えずその表現に組み込んでいるもの。3、固有の日付から書き起こされているとともに、それがどんなに困難なことであれ、その日付の抱えている記憶の共有を求めるものです。まずこれらの点をキム・シジョン先生の表現に即して確認するところから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キム・シジョン先生の文学は紛れもない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とはいえ、日本文学という範疇には到底収まりません。かといって韓国文学に分類することもでき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むしろそういう国民文学という在り方を積極的に、壊していく、脱構築するのがキム・シジョン先生の文学です。次にそのことと関わって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日本語で書くことは決して当たり前のことではなかったし、今も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日本語は幼少期を最終島で送りながら、日本の植民地支配下であまりに無防備に身につけてしまった言葉でした。日本の敗戦後、壁に爪を立てるようにしてキム・シジョン先生は朝鮮語を学び直されました。しかし日本に渡られた後は、日本語を生活言語としている在日の同世代、さらには若い世代に向けてキム・シジョン先生は再び日本語での表現を目指されました。そのことによって日本語を通じた日本語への報復が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の生涯の課題となったわけです。さらにキム・シジョン先生が常に作品を8月15日と4月3日という固有の日付から書い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ちろん8月15日は日本の敗戦の日付であり、朝鮮人である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は解放の日付です。また4月3日は4・3事件の日付に他なりません。日付というのは決定的な出来事を指し示す一番分かりやすい印です。キム・シジョン先生の作品は全てこの日付に刻まれた出来事を起点としています。出発点としています。私の考える世界文学にとって固有の日付が重要なのは、その日付に刻まれた記憶が決して国民の歴史には回収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だからです。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8月15日はいまだ天皇の、子供という意識のままで迎えた解放であり、最終島で、万世万歳の声が響き渡った時に一人うなだ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体験が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決定的でした。4・3事件に至っては日本においてはほとんど意識されず、韓国においても久しくタブーとされてきた出来事でした。さらに言いますと、4月3日はキム・シジョン先生が日本に渡られてから会えないまま亡くなられたお母さんの命日でもあるわけです。キム・シジョン先生は1929年ウォンサンに生まれ、幼少期を最終島で過ごされました。1945年8月15日の日本の敗戦がにわかには信じられず、この最終島でいずれ進駐してくる米兵、アメリカ兵と差し違える覚悟をしていたというのが、その時まだ16歳だったキム・シジョン先生の姿でした。その後、同じ8月の終わりに海辺で一人クレメンタインの歌を歌われていた時に、お父さんの思いがようやくキム・シジョン先生に鮮やかに浮かび上がってきました。
クレメンタインの歌はアメリカ合衆国の政治劇の名作「マイ・ダーリン・クレメンタイン」の主題歌として世界的に知られ、韓国でもよく知られている歌です。映画の公開は1946年ですから、それ以前に朝鮮半島にあの歌が伝わっていて、キム・シジョン先生のお父さんはこれを朝鮮語で歌われていたわけです。その歌はまたキム・シジョン先生に自分から失われた朝鮮語を思い出させてくれるものでもありました。その後キム・シジョン先生は朝鮮語を学び直しながら、同時に、先輩の活動家に連れられて広州市の近郊の農村などを回られ、日本の植民地支配のもたらしたむごたらしい状態を目にされました。そして最終島の四三事件に際しては若い活動家の一人として放棄した側の一員となられました。ここでキム・シジョン先生が日本に渡られた当時の在日朝鮮人、これは在日韓国人を含めての総称としての在日朝鮮人ですが、その状況を簡単に見ておきます。1910年の韓国併合の時点では日本に暮らしている朝鮮人の数は数千人でした。しかし1945年8月の日本の敗戦の時点では約200万人から210万人の朝鮮人が日本に住んでいました。朝鮮半島からこれだけの人が移住することになった最大の原因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ありました。その中には1939年から1945年にかけてのいわゆる強制連行によって日本への移住を余儀なくされたたくさんの人が含まれています。で、日本の敗戦のですね、1946年3月までにおよそ140万人の在日朝鮮人が戦地からの引き上げ船などを利用して自分の力で本国に帰還していきました。さらに占領軍の政策に基づく送還によって8万3000人が帰還していきました。その時点で日本に残ることになった約55万人の人々が新たに在日朝鮮人として日本で暮らしていく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戦後の日本での暮らしはもちろん非常に困難なものでした。けれども紛れもない解放を獲得した当時の在日朝鮮人には力強いエネルギーが満ち溢れてもいました。解放後すぐに日本の各地で自治組織が作られていきます。東京では早くも1945年9月4日に在日本朝鮮人連盟準備委員会の旗揚げがなされ、その在日本朝鮮人連盟、略称朝連ですけれどもに各地の団体がつながっていきます。左派の人々を軸にした朝連は結成後わずか1年で全国に540の支部を持つ強力な大衆団体となりました。その朝連は教育と文化事業に積極的に取り組みました。95人、その他の高等学院や青年学院30校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ながら占領軍 GHQ の政策に後押しされて1948年1月日本の文部省は通達によって民族学校を事実上否定します。で、同じ1948年の3月日本の都道府県は朝鮮学校の閉鎖の強行に乗り出します。在日朝鮮人はこれに反対する闘争を繰り広げ、特に神戸と大阪では衝突が激烈なものとなりました。4月24日、神戸では占領軍によって非常事態宣言が出され、大阪では4月26日、学校閉鎖に抗議する3万人の参加する集会とデモが行われ、それに対して警察が銃を向け、16歳の在日の少年1人が死亡するに至ります。この一連の事態は大阪と神戸の地名から阪神教育闘争と呼ばれています。特に1948年4月24日、25日、26日、この辺りが非常に大事な日付になります。今では私たちは在日朝鮮人を主要な担い手とするこの阪神教育闘争が最終島の四三事件とほぼ並行する形で存在していたという事実を見逃すことはできません。阪神教育闘争を担った在日朝鮮人の多くにはまだ四三事件の模様そのものは伝わってい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し
かし占領軍の中では始まりだした東アジアの冷戦構造の中で一連の出来事と捉えられていたわけです。占領軍が1948年9月9日付で国務省に送った文書の一節には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引用です。朝連はほとんど共産主義者に牛耳られている。日本人とほとんど同化することなく、日本人と危険な摩擦を引き起こす源である多くの在日朝鮮人は、極東における重大な不安定要因であり、かつ日本における主要占領国としての米国に対する好ましからぬプロパガンダの要因となっている。再び確認しておきますと、キム・シジョン先生はこのような事態を経た日本に1949年6月6日、命からが渡ってこられたのでした。キム・シジョン先生が全く見よらない日本にただ一人渡ってこられた時、ともあれ雨梅雨をしのぐ場所と日々の仕事を与えられたのは大阪の伊海野においてでした。伊海野は日本国内で、一番大きくて一番古い在日コリアンの集中地域です。特に、1923年から45年にかけて最終島から大阪に十数万の人々が渡ってきました。戦後四三事件を逃れてやってくる人も、存在していました。伊海野の半分は最終島の人々が作ったと言えるというふうに日本では認識されています。キム・シジョン先生は当然のように朝連の若い活動家の一人となり、朝連が1949年9月に強制的に解散させられてからは、その後継団体となる在日朝鮮統一民主戦線、略称民戦の一員として活動に従事されます。その時、キム・シジョン先生に与えられた大事な仕事の一つが、文部省の通達によって閉鎖されていた大阪の朝鮮人小学校の再建でした。さらに朝鮮戦争下では、日本において祖国の戦争を阻止するという重い課題がのしかかります。具体的には、米軍のための武器生産とその運搬を阻止するという困難な活動でした。同時にキム・シジョン先生は日本語での施策にも携わっていかれ、在日朝鮮人の表現の場として会員誌「ジンダレ」を創刊されました。朝鮮戦争の最中だった当時、日本語を生活言語としている在日2世がどのように語りかけるか、それがキム・シジョン先生にとってはとても大きなテーマでした。以下ではキム・シジョン先生のその後の表現活動を、特に長編詩集新潟に即して教会の文学という形で捉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1960年前後、北朝鮮への帰国運動が盛んに展開されていました。その際、帰国船は日本の新潟港から出港していきました。そして新潟の少し北には朝鮮半島を分断している38度線が走っています。軍事独裁政権下にあった韓国を支持するのとは全く異なる立場から、キム・シジョン先生はほとんど孤立無縁の状態で、数少ない仲間と帰国運動に反対の立場を貫かれていました。北朝鮮へ帰国するという形ではなく、この日本において38度線を越えること、それが長編詩集新潟でキム・シジョン先生が試みられていることです。詩集の最初の方にはこう記されています。宿命の井戸を僕はこの国で越えるのだ。3部からなる長編詩集ですが、ここには最終島での4.3事件、日本での吹田事件、浮島丸事件などの記憶が塗り込めるようにして書かれていて、ざっと読んだだけでは理解が届きにくいところがあります。それをきちんと理解するために、私は作品を一種構造的に捉えて見ています。資料の50ページに、韓国語でその構造、図が書いてあります。表が書いてあります。で、その表で見ていただきますと分かりますように、新潟というテクストには4.3事件の記憶が大きく組み込まれています。しかもそれは浮島丸事件およびその9年後の引き上げの記憶に挟まれながら、テクストの中心部でその根底を形作るようにして、いわば立体的に組み込まれているわけです。さらに言いますと、新潟に4.3事件の記憶がこのような形で組み込まれていることは、まさしく20世紀の終わりから21世紀の初頭にかけて、
キム・シジョン先生自身がヨンサン事件について公的に語り始められたことによってようやく私たちにも明らかになったことです。それまではテクストの密度があまりに高く、私たちは少なくとも私はその深いところに足を下ろし目を届かせるということが容易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キム・シジョン先生は2000年4月15日に東京で開催された最終島ヨンサン事件52周年記念公演で、日本ではヨンサン事件のことをほとんど口にしてこなかったが、詩集新潟ではそれに触れていたと語られて、その時の米軍政を背景とした白色テロルの模様をこう述べられました。引用です。ゲリラ側に仕立てられた民衆を針金でくくって5、6人単位で海に投げ込んで虐殺をした。その死体が数日経つと浜に打ち上げられてくる。私の育った最終島の城内ソンネの浜は砂利浜ですが、海が荒れると砂利がゴーッとなって響くんです。そこに針金で手首をくくられた水死体が打ち上げられてくる。何体も何体も。海に浸かっていたためにその体は豆腐のおからのようになっていて、波が寄せるたびに向きを変え、皮膚がずるずると落ちるんです。明け方から遺族たちが三々五々集まってきて死体を確認する。そのことを歌った詩が一生分ほどあります。確かに新潟の第2部のパート3には最終島住民放棄事件について詳しい注もつけられています。それでいてキム・シジョン先生のこの講演「記憶せよ和合せよ」に接するまで一生分が丸々相当するほどヨンサン事件の記憶が書き込まれていることに正直なところ私は向き合う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でした。改めて読み返してみますと、新潟第2部パート2、パート2には次のような一節が登場します。日が暮れ、日が経ち、重りの切れた水死人が胴体を祝えられたまま群れをなして浜に打ち上げられて、南端の透けるような日差しの中では、夏は見境を持たぬ死人の顔をおからのようにこね上げる。三々午後に遺族が集まり、ずり落ちる肉体を無言のうちに確かめる。潮は満ち、引き、砂でない砂の砂利が夜をついて、ゴーゴーとなる。一読して明らかのように、この部分は先ほど引用しましたキム・シジョン先生の講演での語りとほとんどそのままに照合しています。この奇妙な感覚をどう説明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例えばキム・シジョン先生が講演の前に改めて自分の詩集新潟のこの一節を読み返されていて、それがそのまま講演の語りとして口に出たのでしょうか。おそらくそうでは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この作品の文体のままにまるに銅板に打ち込むようにしてキム・シジョン先生の記憶にこの場面が刻みつけられていたのであって、今もってそうなのだろうと私は思います。1960年前後、講演の時点でも40年も以前に記されていた可能性を持つこの一節を、それにしてもそれまで私はどのようにして読んでいたのでしょうか。おからのようにもずり落ちる肉体もゴーゴーとなるも単なる比喩でも言葉のあやでもなくて、一つ一つが比類のない出来事の記憶そのものだったのです。しかもこれが新潟第2部のパート2、つまり作品全体の一番深いところに置かれていることにも私たちは注目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しかも新潟というテクストを複雑にしているのは、前編を通じて僕のメタモルフォーゼの劇が貫かれていることです。それは一匹のミミズがついに一人の男へと復活を果たしていく物語ですが、このミミズは昼や蚕のさなぎ、オシゼミなどに変態を遂げるだけではなく、僕の分身のようなもう一人の人格にもしばしば姿を変えていきます。その結果、すべての登場人物が僕の部分的な人格、いわばあり得た僕の一つのあり方として記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ところで、新潟という長編詩集は、その大部分が1960年前後に執筆されていながら、出版はその10年後、1970年にようやくなされました。その間、キム・シジョン先生は在日朝鮮人組織から実質的に執筆停止に追いやられておられたのでした。
1970年になってその組織との関係を一切断って新潟の観光に至られたわけです。10年以上観光されなかったこと、さらにはあまりに密度の高いテクストであるために私たちの理解が容易ではなかったこと、これらのことを考えるならば、新潟はまさしく遅配された手紙、遅れて配達された手紙と呼ぶ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40年も50年も前に投函されていながら、ポストに入れられていながら、ようやく私たちのもとに、さらには他でもないこの最終島に届いた手紙です。私たちは新潟に絶えず登場するあのミミズのようにしてこのテクストの高い思想を何よりも自らの記憶を耕しながら掘り進まねばなりません。それは私たち自身がキム・シジョン先生のテクストとともに政治、経済、言語、文化などなどの境界を本日のキム・シジョン先生の言葉を用いるなら自らの境外において一つ一つ超えていくことであるに違いありません。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주 짧은 시간에 제1조선인의 역사 그리고 김시정 선생님의 삶의 궤적, 문화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내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신데요. 정말 김시정 문학의 거의 바닥을 훑고 계시는 호상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 시간이 제 앞으로 지금 거의 30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식 교수님의 토론을 이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방대한 그 토론문이어서 어쩌면 이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정근식 교수님 10분 내로 심을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김시정 선생님을 제가 제주도에서 뵙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우리 제주도 선생님들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그 경계에 대한 강연과 호소미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호소미 선생님이 김시정 선생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가 저보다 훨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소미 선생님의 발표 정도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부 한편으로는 김시영 선생님의 문학을 이해하고 호소미 선생님의 평론을 이해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의 논문들을 다 수행하려면 2중, 3중 그 표적 맞춰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어렵죠. 하여튼 저한테는 오늘 그 토론이 그런 2중 관역을 맞추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오늘의 화두가 경계인데 제가 이제 김시정 선생님은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경계와 마음의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경계를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경계가 있지요. 하나는 국경이고 하나는 분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분경이라고 하는 말을 잘 처음 들어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흔히 말하는 38선과 휴전선으로 이어지는 그걸 분경이라고 부르죠. 김시정 선생님의 경계의 세계는 국경과 이런 분경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경은 민족 간의 경일이라고 하는 시와 함께 당선이 됐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이분들의 그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와 경계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어우러졌는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근대문학 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의 핵심적인 그 축을 이루고 있다. 그걸 관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경계에 관련된 논의는 분경과 국경의 상호 어울림 또는 상호 비틀어짐 이런 것들이 김시정 문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는 그 선생님의 그 고백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당에 관한 경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되는 당은 남노선 노동당, 그리고 조선노동당, 그리고 일본 공산당 이 세 개의 그 당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놀랍게도 그 선생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47년부터 49년까지의 경험과 함께 이 당에 대한 선생님의 아주 그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거기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 경계는 생각을 해보면 국가 국경을 넘어서 당과 당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요. 어떻게 보면 49년도에 6월달에 여기를 제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오늘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고향 분들한테 친구들은 아마 여기 없을 거고 전부 그 친구들의 그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오셨을 텐데 이 침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선생님의 세계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주도 4.3을 만든 이 침묵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제가 말하는 우리 이제 마침 호소민 선생님이 베냐민 연구자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베냐민이 창법적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즉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폭력. 그 창법적 폭력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 구조화된 사회 구조로 정착이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이 모든 인간의 사물과 사상과 이것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지지 않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이 그 폭력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창법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4.3을 겪고 나서 무거운 침묵으로 들어갔고 굉장히 난수표 같은 암호 같은 방식으로 시를 써왔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이 나의 4.3에 관련된 그런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두 번째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그거 같아요. 그 침묵, 창법적인 폭력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목소리, 방화 어느 일본어로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아마도 김시영 선생님의 문학 세계와 호소민 선생님의 그 평론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 여기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침묵은 뭘 동반하고 있냐면 고통 또는 트라우마를 동반하고 있어서 그 침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있고 침묵 당하는 것이 있죠. 여기 김시영 선생님의 그 침묵은 상당한 부분은 스스로 침묵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빚짐, 죄지음, 나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일반적으로 침묵은 침묵 당하는 것이지만 많은 부분은 침묵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이 능동성과 수동성의 문제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침묵의 문제이고 그 사이에서 선생님의 그 작품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로 잡은 중요한 포인트가 시차죠. 시차. 호소민 선생님의 그 발표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이제 니가다에 대한 얘기에서 늦게 배달된 편지 50년 전에 제주도에 붙인 편지가 50년 만에 돌아왔다. 다 도착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5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김희중 선생님의 그 작품에서 이제 광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래지는 시간 속이라고 하는 시에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주신 그게 보면은 오늘 읽어주신 그 시에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면 형체 그대로 그 땅이 아니라면 마저 대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초장부터 나는 중심성이 모자랐다. 그 땅 그곳으로 덮쳐들는 무게가 있다. 그리고 짓누르는 무게를 대지바다로 뚝 일어젖히고 올라가. 제주도 얘기. 실제로는 후쿠시마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있어 제주도는 제주도가 없었다면 나에게 의무가 처음부터 가는 중심성이고 이런 네 가지 문장이 제주도로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이러한 선생님의 생각이 출판이 되고 또 출판된 것이 다시 번역이 되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시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과연 무엇일까? 또는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의 형성과 해체라고 하는 맥락에 집어넣으면 그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다. 제가 이제 조금 과감하게 말을 했다고 하면 제주도의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제주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김일영 선생님 작품에 보면 미가다 작품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북한으로 가나 마나 그거잖아요. 선발대를 넘나 마나 이런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제주도 북한에 간 제주도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굳이 질문한다면 49년 당시에 김달삼의 존재 이런 그 경로를 알고 계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이제 50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생각해보면 더 나아가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편지가 있다. 누가 말씀? 북한에 가 있는 제주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48년과 49년 당시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9년부터 60년대에 간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제주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도착하지 않은 편지에 관한 그 명제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다. 그 편지가 도착하게 되면 교류 또는 뭐 평화 협력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촘촘하고 그리고 아주 분석적으로 이제 김시종 문학을 이렇게 쓰신 걸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아주 짧고 굵고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희 교수님의 그 토론을 듣고 호성희 교수님께 답변의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시종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제가 40여 년 정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기조 강연에 나온 그 경계라는 그 일본어 교가이라고 두 개로 다르게 읽는다는 부끄럽지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그 다른 발음을 통해서 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선생님의 책을 그렇게 모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선생님 책을 그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것이 우리 허영선 그 시인과 함께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잘 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이 문구를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과연 일본어를 얼마만큼 제가 해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 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선생님과 이 사다카 선생님의 그 대담집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 번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그 토론문으로 미리 뵙거든. 맨 먼저 사상 얘기를 꺼내자 몇 말씀 하시기도 전에 그야말로 대성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고성희 선생님의 발제에서 출연하는 기억이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중심에 세우면 아주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양극단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마도 김시종 선생님의 사상에 대한 어떤 장면의 한 기억은 한이 좋게 그리고 깊은 고립되어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선생님의 시어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고 계신 그 허영선 시인이 재미포럼에서 김시정 선생님의 자서전적 성격의 책 조선과 일본을 산다에 출판에 증마하여 아직도 4월 제주여행 가고 싶지 않다던 시인이 제주 4.3을 관통했던 20살 언저리의 기억이 굽이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어린 소년이 감내할 수 없는 그리고 망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4.3 당시에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잠시 숙구집에 숨었는데 숙부님은 조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 핑계인지 군인이나 경찰들에게 약간의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3부대가 대접하고 있는 숙부님을 보고 토벌대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죽창으로 찔러서 주사를 했습니다.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었지요. 이후 늘 선생님께서는 숙부님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제1세들, 올드커머로 대표되는 제1한국인 1세들 가운데는 김시정 선생님처럼 자신의 삶을 큰 빚을 진 것처럼 떠안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시기에 혼자 고향을 떠나왔다는, 그래서 고향에게 큰 빚을 졌다는 자괴감이 커져갑니다. 제주에서는 1904년도에 돈벌이를 위해서 큐슈에 물질하러 떠나온 해녀를 필두로 해서 1910년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1945년 전후에 약 210만 명의 제1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1제주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75% 이상의 사람이 귀국선을 탔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주 출신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듬해 제주에서의 콜레라 유행 그리고 4.3이 다시 제주를 모두가 피해자가 돼버린 상황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과 불안함은 증폭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경계인으로서의 삶도 벅찬데 일방적 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1959년부터 시작된 북한으로의 귀국선도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지상낙원처럼 포장된 북으로 향하는 행렬 속에서 머지않은 시간에 또 다른 모순을 봐야 했고 그것이 일본에 있는 경계인들을 다시 괴롭혔습니다. 그것에 또 다른 새로운 경계인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고성희 선생님께서도 상세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생님의 평생 테마인 제1을 산다는 장편 시집 니이가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넘을 수 없던 38도 선을 일본에서 넘는다는 발상이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 작품입니다. 니이가다 북부로 북위 38도 선이 지나가므로 지형적으로는 니이가다를 북쪽으로 빠져나가면 북으로 갈 수 있는데 제1을 산다는 그때부터 어느 쪽으로 향하면 좋을까에 주사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시집에서 숙명의 위도를 나는 이 나라에서 넘는 것이다로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일본에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의 반론입니다. 일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여 정치적 모순을 넘어 경계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선생님의 각오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아마도 4.3의 극복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위 38도선을 넘을 수 있는 선이 다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4.3이 주는 교훈도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쪽을 어떻게 향해 가면 되는지를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도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언어로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라붙는 수식어는 일본어로 시를 쓰는 이라는 것입니다. 해방 당시에 감수성이 예민했던 16살의 한국 소녀는 떠듬거리는 일본어밖에 몰랐지만 1949년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일본어로 자신의 시를 쓰기 위해 일본어 연마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50년대 중반에는 급기야 청년으로부터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이유로 비판받았습니다. 일본 문학에 아참하고 주체성을 상실한 자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어적 풍토를 위하여 뿌리내리면서 일본어에 아부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단어를 생산해냈습니다. 생리언어라고 하는 경이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일본인조차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라는 감성적 차이의 단어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언어로 경계를 뛰어넘는 일은 일반인이나 언어학자인 저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새로운 일본어의 창작과 발견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어에 대한 복수가 아닌 4.3 정신과 같은 화해와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시키는 생생한 창작인과 동시에 감각, 감수성, 예리함이 동원해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시정 선생님의 일본어이자 문학이며 경계를 허무는 바로 사상에 앞선 감정이 우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집착했던 경계의 벽을 허물어 자신과 상대의 아픈 기억을 녹일 수 있는 정서를 제주도의 토착 신앙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경계인들의 두려움은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선의를 왜곡하지는 않을까? 상대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눌한 모국어를 비웃지 않을까? 라는 등의 피해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취급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청년기에는 상상도 못할 진원죄를 실현시켜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상과 선생님의 실천은 사상의 벽을 허물어 화해와 평화 그리고 용서를 실현시키고 또 실현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김시종 선생님을 통해 본 경계인이 아닌 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강연과 발제해 주신 선생님과 호성기 카드입기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그 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이 적어도 3분이라는 느낌이겠죠. 조그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번 포럼 이번 세션이 꼭 반드시 어떤 질의 요구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어쩌면 좀 다른 세션, 시적인 어떤 영감으로 여러분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소희 교수님께서 두 분의 토론을 들으시고 짧게 한 2분만 덧붙이는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最初お話しいただいた、チョン先生、チョンブンシク先生ですね。最後にお話しいただいた時差の話がとても印象的ですよね。それでおっしゃってたように
まだ届いてない手紙があ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ねことですよね。それで私はキム・シジョン先生の詩を考えるときに、もう一人ドイツ語で、20世紀書いて、一番今よく研究されている詩人にパウル・セランという詩人がおります。これはユダヤ系の詩人で、それで両親をホロコーストで亡くすんですね。ガス室とかではないんですが、ホロコーストで両親で奇妙にキム・シジョン先生とパウル・セランと似た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2人とも一人っ子です。そして、言葉が生きていく、様子が糧になります。それから、不幸なことに、お父さんが亡くなったという知らせをお母さんが手紙で伝え、そしてお母さんも亡くなったという知らせが新世紀を通して伝わる。そういうところも含めて非常に私はパウル・セランとキム・シジョン先生とよく似てるなと思うんですが、そのパウル・セランが自分のにとって詩は何かという時にですね、瓶に詰めた手紙、日本語で投瓶通信と言ってますが、英語ではレターに残っておりですね、ドイツ語ではフラッシュエンポストと言います。フラッシュっていうのは瓶ですね、ポストは瓶です。で詩はやっぱりそういうどこか、瓶に詰めた手紙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しかも牧歌的なイメージではなくてですね、難破船の水夫が最後にできることはこれしかない。僕は今のようなインターネットの時代でも本当はそうかもしれないと思うんですね。携帯あったって最後メッセージを送れるとは限りません。最後は本当にもう瓶に手紙を書いて瓶に詰めて海に放るしか方法がないかもしれない。でそうやって本当に今現に海原を漂っている、投瓶通信がいくつもあ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ね。でそういうものをやっぱり私たちが何とか拾い上げて、何とかその中身を読んで、そしてできれば宛先に届け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することが必要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キム・シジョンさんの詩を読んでいて、やっぱりそういうイメージがね、私は重なります。それからリー先生の話の中に出てきた、言葉の報復の問題ですね。これはとても大事ですね。でキム・シジョン先生の、日本語に対する報復仕返しっていうことを言われるんですが、その時にですね、キム・シジョン先生が新潟なんかで、大事にされているミミズのメタファー、イメージというのはやっぱり生き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チャールズ・ダーウィンという進化論の、ダーウィンがですね、ミミズについてとても面白い文章を書いています。ミミズがどれだけ土を豊かにするかという、つまりミミズがその土の中を這い進むことによって、そこにとてもいい土がミミズの風味ですけれども、それができていくんですね。石とか小石がこう避けられた非常に豊かな土壌をミミズが作っていくんですね。おそらくキム・シジョン先生はもちろんそこまでイメージして、ミミズというメタファーを新潟で使われてい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日本語の中でのたうたれているキム・シジョン先生の、日本語との格闘が、そういう意味で日本語を、豊かにしているっていう側面、私たちはなんていうか非常に恩恵を受け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でそれを、和解とか融和とか、というふうに呼べたら私は素晴らしいなと思います。以上です。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지금 다 됐습니다. 사실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김수영 선생님께 혹은 우리 발표해주시는 선생님께 혹은 수련자분께 꼭 이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아주 짧게.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토론을 해주신 우리 옛날
ジャーナリストをしております中橋康介と申します。東京から来ました。細見先生に多分の質問だと思うんですが、実は私、東京の隣にある川崎っていうところに生まれ育ちまして、つい先日子供たちがナイフで刺されてちょっと悪めが立ってしまったところなんですけど、そこにコリアタウンがありまして、で僕はそこで育って、私の両親は日本人なんですが、周りの幼なじみはもう例えば川崎の一律の、中学校行ったんですけど、同じクラスの3分の2ぐらいが在日の方だったんですね。それで僕今思うのは、僕よく近くにある朝鮮学校の子供とちっちゃい時に喧嘩とかしたんですけど、その間に入って仲良くしろって言ってくれるのが韓国だったんですよ。在日の韓国の友達だったんですね。今もなんか国際関係で日本と北朝鮮が仲悪い時に韓国が間に入ってくれたりとか、あと日本が韓国と仲悪い時には在日の方が駆け足ブリッジになってくれたらいいなってすごい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をなんかどうなんですかね。僕すごい思うんですけど、どうでしょうか。キム・ジヨン先生が在日こそが統一を生きるって言われたのはまさしくそういうこと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その時に、日本人との関係まで含めてっていうことを私たちがどこまで日本で達成できるかですね。例えば、朝鮮学校に対する無償化が高校に対する無償化っていう方針が朝鮮学校は外されてますよね。でそれに対して日本人も一緒にどういうふうにして反対していくかっていうそのことをやっぱりきちっと取り組んでいくとかね、いくらでも本当にやら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でキム・ジヨン先生が早くから在日こそが統一を生きると言われているその言葉に日本人はどういうふうにこれたちもそこにどうやって参与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どうやって考えていけるか、日本人としてはそう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はい。특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그러면 네, 우리 그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뭔가 아까 그 토론에서 좀 무슨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이창희 선생님과 토론하는 내용 중에 우리 김희정 선생님의 너무 아픈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제주도에 가긴 가지만 아직도 4월 제주도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비슷한 표현이 아직도 5월 광주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5월 17일 날 한 대학생이 예비검속을 당했습니다. 그 삼촌이 예비검속 당하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는 검속 당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그 삼촌은 개우군한테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참 후에 결국은 독일로 갔습니다. 아직도 5월 광주에 가고 싶지 않다. 너무 똑같은 그런 사례여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선생님께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린다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70여 년 이상을 일본에 살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계속 해오셨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선생님은 그 경계의 벽을 넘으셨다. 그리고 이 경계의 벽을 넘었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좀 무슨 생각이신지 아니면 아직도 넘어야 될 경계가 많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경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고백을 진짜 한가가 실은 없습니다. 뭐냐면 저는 언제나 그 문제 사삼의 그 비참 참혹한 사태를 일으킨 자야 한 사람이라는 죄악감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옆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가 어찌하면 지금 인자는 시대적 민족적 정당성은 사삼을 계기로 일가신 우리 위대한 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70년간의 경과는 그의 목숨 걸고 일하신 우리나라가 분단 연기에 눈앞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1년 전에 3.1절 사건을 참지 못해서 결기를 했습니다만 그 권리한 데 대한 참다운 감동이 있습니다. 언제 그게 생깁니까? 그건 또 제 학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희생자라고 말할 때 그 감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희생자라는 데 대한 숭고한 심정이 우리가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결코 그리 숭고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한 희생자는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이 이상 더러운 게 없습니다. 산의 방치된 사자가 썩어가는 냄새하는 게 피할 바 없습니다. 그런 표현할 게 없습니다. 무더기가 눈에 붙은 거는 먼저 긴 꼬리에서 터져나오고 어느 놈이 그 무더기에 달캐는 그런 사체를 보고서 희생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자를 사과한다는 것은 참지 못할 분노를 엉두리면서 경고한 기도를 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4.3이제서 한 몇십 년 지내보니 4.3에 대한 기도는 희생자에 대한 안식을 이제 바라는 데라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잊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볼 수 없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말에 송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송장입니다. 사람이 방치된 사람처럼 취약한 게 없습니다. 어찌 참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새겨 있는 것은 그런 시체들에 파묻혀 던져버리고 살아본 기술에 한 80채 이상 이제 단지 걷어버렸습니다. 그게 그 토중에 썩은 시체를 유가족들이 가서 손을 파서 썩은 송장 곁에 침묵을 찾아냅니다. 한번 그런 송장 시체 손을 든 그 냄새는 일주일, 2주일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3에 기도를 한다, 안식을 빈다, 희생자에 대한 숭고한 기도를 한다. 이것도 어느새 우리가 투명해진 기억이 아닙니까?
우리가 승무한 심정을 일가시는데 내가 오히려 희생자에 추악하고 우리가 분노라니 분교해야 하는 것은 그건 참을 수 없는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는 실감을 잊어서는 그런 일을 일으킨 자, 미국을 주도한 대한민국을 꾸려낸 우익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투명해져 버린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런 참혹한 실태를 일으킨 끝마디에 있었지만 그런 한 사람이다. 내만이라도 참지 못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시체들하고 나는 같이 살아야 된다. 언제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넘었다고 이 선생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선사하고 가까이 70년 살아보니 모든 많은 그 사태에 만나게 된다네. 그러니까 일본 것은 그 북쪽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은 우리 갈라진 도전 남북을 한 시야의 근처에 두고서 살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지를 의식화할 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족의 융화를 체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언제나 저는 의식하기 때문에 혹은 그처럼 내가 그 경계를 넘은 사람처럼 별거로 싶군요. 실상 그리 실천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도 그 사람들도 만났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만나며 배려는 말을 같이 하려고 했고 총을 받듯이 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증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두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저에게 경계를 넘지 않았나 그런 칭찬이가 공감을 주셨는데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도 나는 원제 깊이 사물처럼 죄악심을 지금도 잊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희는 감사합니다. 마지막 김시종 선생님의 정말 자기 고백적이면서 어쩌면 깊은 마음을 저희들한테 표현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자는 숭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사상의 복판을 거쳐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주어진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5분을 좀 초과를 했는데요. 선생님과 저와의 상당히 많은 그 시간 속에서 그 대화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언젠가 그 NHK가 2007년에 제주도에 와서 선생님의 다큐를 제작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본에서는 김시종 선생님의 문학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또 김시종 왜 지금에 와서 계속 김시종 선생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까도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 일본어에 대한 복수로 일본어 시를 쓴다. 그런 것처럼 일본인들보다 더 모르는 일본인들이 모르는 더 일본 말을 정말 까칠까칠하고 꺼끌꺼끌한 현미밥 같은 그런 곱씹어야 되는 그런 일본말로 일본어 시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매료당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시대를 그 황폐했던 그 마음의 시대, 그 제주의 고향이 아버님의 고향이 원산이셨고 어머님이 교두이세요. 그리고 산소는 지금 부모님의 산소가 교두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수 없었던 그 반세기의 그 고향, 어머니의 고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일본에서 시를 쓰셨을 때 일본어 시를 쓸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인간은 모든 것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감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시를 지니고 있고 시인은 어쩌다가 그것을 말로 나타내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김식 선생님께서 사삼에 대해서도 사실 아주 깊게 4.3의 계승을 위해서는 4.3의 비극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 전략의 희생이라는 것도 또렷이 밝혀내야 되고 그래야만 4.3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묵직한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제일 조선의 역사, 제일 제주의 역사, 그리고 4.3 그 이후에 이제 현재 문화의 그 단계 상당히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늦게 배달된 편지 그리고 그러한 시차가 점점 계속 선생님의 그 문화과 만날 수 있는 시차가 계속 저희들이 좁혀지고 있다는 우리 정무식 교수님의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시차가 좁혀지는 그날이 오고 한 번도 그 통일시대가 그렇게 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봅니다. 그래서 제주 힘든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조강연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우리 김시종 선생님과 발표를 해주신 손익하지 교수님 귀한 토론을 위해서 상당히 진정성 어린 그런 토론을 작성해 주신 정근식 그리고 이창희 교수님 주목할 만한 통찰에 우리 모두가 경의를 표하는 마음의 박수를 다시 한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제주 포럼의 성격이 90분을 넘지 마다는 그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한 10분을 초과를 했는데요. 다음에도 이러한 시간에 쫓기는 아쉬움을 덜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